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이제 40분 막 지났고요. 이제 저희가 3프로 TV가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채널을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나오는 월간 뉴스레터와 글로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끝나고 그 조각 영상이 3프로 머니라는 채널에 올라가는데요. 그냥 3프로 치셔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골뱅이 3 영어로 PRO 3프로 MONEY 머니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또 채널이 상단에 뜨니까 여러분들 3프로 머니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 조각 영상도 많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덱스 중국 이야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예. 아유 6시 반에 방송 어떻게 자주 하시나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국 이야기를 풀어주실 텐데 또 얼마 전에 양해 있었기 때문에 양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 이번에는 어떻게 좀 기대할 만한 혹은 실망을 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좀 한마디, 한 줄평부터 좀 듣고 시작할게요. 뭐 특별한 건 없었다. 아, 특별한 건 없었다. 그래서 중국은 예. 하도 뭐 그 사이 한 3년 동안 세계를 많이 놀라게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다른 나라 도와주는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왜 이제 뭐 망한다고 하는 중국에 그래 관심을 갖냐는 것은 아까 뭐 방금도 이제 미국 금리 얘기를 계속했지만 뭐 세계 경제, 세계 증시, 세계 금융을 볼 때 이 미국은 금리가 중요하지만 네. 세계 금융 경제는 미국 금리지만 세계 실물 경제는 중국의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분의 2가 되는 경제 규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의 제조업은 전 세계 인플레 디플레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경기 나쁘냐 아니냐 할 때 보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PMI 같은 것이 50 밑으로 가면 세계 경기 나쁜 건데 중국이 50 밑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거를 바로 이제 양회의에서 정부가 이제 답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이 5% 성장 작년하고 똑같이 이제 불렀다. 네. 그래서 프라이즈 없다,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5%라는 것이 이게 마지노선이냐 아니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치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최저인지 최고인지. 최고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5%를 부른 것은 이것은 마지노선을 부른 것 같아요. 그 이하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공무원들은 다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작년도에 그 양회에서 나온 경제 목표하고 네. 금년하고 똑같아요. GDP, 뭐 고용, 뭐 이제 CPI 수치가 다 전과동 5%, 3%, 1,200만. 그러면 이거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작년에 똑같이 그렇게 5%를 불렀는데 작년 성장률은 5.2였어요.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5%라고 얘기한 것은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경제 예측을 하면서 다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중 모드로 들어온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가 뭐 얘기를 할 때 그 전체 분량이 31페이지나 돼요. 네. 거기에 뭐 이제 숫자들을 몇 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1170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1년 대학생이 한 60만 명 졸업하는데 금년에 중국이 졸업하는 대학생 수가 1179만 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대학생의 실업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쓴다는 시그널이에요. 긍정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것은 중국은 50분 가까이 총리가 숨도 안 쉬고 읽어내리는 31페이지 그 이제 작은 논문 한 편에 해당되는 그 분량에 도표가 하나도 없어요. 도표가 없이 글자만 있다고. 그렇죠. 왜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이 그 표의 문자의 특성인데 네. 그래서 중국 분석하고 뭐 이제 예측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표의 문자의 특성상 이제 말로서 뭘 하는 거죠.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못 읽으면 우리처럼 이제 표음 문자는 네. 5% 그러면 우리는 5%라고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5% 좌우라고 돼 있어요.
그건 이제 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액면으로 보기 때문에 5%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지금 나온 작년과 똑같은 성장, CPI, 고용 등등의 지표는 액면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절대로 그 이하로 가면 안 된다는 지표로 봐야지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네. 이제 중국의 속성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하나씩 저희 좀 자세하게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양회 항상 매년 이맘때 되면은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중요하다. 양회 얘기하는데 우리 찐 전문가시니까 양회가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양회 그러면은 뭐 벽 바르는 그 시멘트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양회. 두 개라고 얘기를 네. 할 때 그걸 이제 양거 그러는 게 이제 이란 이거, 뜻이- 양거 뭐 이렇게 그렇죠. 하죠. 그래서 두 개 회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 회의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우리 같은 국회 같은 입법기관이 있는데 중국도 우리는 뭐 국회가 자주 열리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딱 한 번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어. 그래서 그때 뭘 하냐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예산을 승인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예를 들면 경제 사회 목표를 정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 우리는 이제 결산기가 1월 달에 이제 새로 시작이 되지만 중국은 3월 양회의에서 전인대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예산이 집행되는 뭐 생각을 해보면 서방 세계는 1월이 시작이라고 하면 중국은 3월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회의는 중국이 일당 독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형식상으로는 다당이에요. 여기 공산당 이외에 이제 몇 개, 8개 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통치를 한다고 그래서 네. 거기에 당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정치협상회의라는 거, 뭐 줄여서 정협 그러죠. 네. 근데 요 정협의 특징은 거수기, 그냥 손들은 이제 의결 기능은 전혀 없고요. 정부 정책에 건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뭐 기억이 아득하시겠지만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결은 없고 자문만 하는 기구.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양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이제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전인대. 그래서 우리 같은 입법을 하는 기관들 이 기관이 뭘 의결하고 거기에 이제 보고되는 자료에서 네. 그 한 해 동안에 중국의 정치, 이제 사회, 문화, 민생, 외교 거기에 이제 팁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전인대와 정협을 같이 해서 하루 사이에 회의를 서로 이제 하니까 개최하니까 두 개를 양회. 묶어서 이름 길게 부르기 힘드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름 자체도 되게 길더라고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정협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전인대.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을 합해서 양회라고 한다. 이제 여러분들 양회 어디 가서 이제 얘기 나오면은 절대 모르는 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앞으로 올해의 청사진이 쭉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것에 있어서 과연 중국이 올해는 뭔가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또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워낙에 좀 주요한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5%라는 숫자를 제시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작년에는 5%를 조금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 5라는 숫자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걸 훨씬 더 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올은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금년에 내놓는 조치 정책들은 이제 그 전체 목표는 똑같지만 내놓은 조치들은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것을 내놨어요. 근데 작년에 5%하고 5.2%를 했는데 금년은 5 밑으로 간다? 이건 조금 상정하기 어렵죠. 상식선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5%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도 그렇지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특히 중국어는 거기에 써놓은 숫자를 5%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5% 좌우, 네. 3% 내외, 뭐 1200만 내외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레인지가 크네요. 그렇죠. 네. 그 레인지를 우리는 안 보는 거죠.
근데 정말로 포인트는 그 레인지에 있는데 우리는 숫자만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서방 세계들 같은 경우는 그 UBS인가 두 군데를 빼놓고는 5% 밑으로 GDP가 갈 거라고 봐요. 그렇죠. IMF에서도 전망치 4.6% 그렇죠. 그런데 IMF가 같잖아요. 중국에 관한 예측은 지금까지 맞은 적이 없어요. 항상 중국의 이제 목표치보다 또는 실적치보다 낮게 이제 평가를 보수적이군요.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중국이 5.2%를 했지만 이제 물가를 감안한 명목 성장률은 4.6에 그쳤어요. 디플레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0.6만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중국이 뭐를 했냐면 작년과 전체적으로 똑같지만 특별 국채를 한 1조 정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GDP가 뭐 120조 조금 넘는데 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1조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한 5천억밖에 안 쓰고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특별 국채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1조 5천억을 더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GDP의 한 뭐 1% 조금 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작년에 4.6을 했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돈 집어넣으면 해도 GDP 1%가 넘어요. 그래서 더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 작년 4.6에다 1을 더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5 이상 갈 수 있는 이 준비는 이미 했다. 그래서 돌발 변수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GDP 수치는 5 넘어간다. 많은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뭔가 경기를 부양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주요한 포인트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뭐 우리가 중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양회의 때 나오는 이제 정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게 없냐 이러는데 중국은 작년 12월 달 항상 그렇지만 12월에 경제 공작회의라는 걸 해서 네. 그 다음 해에 이제 전체적인 경제 목표, 정책의 방향, 지원 산업 이걸 다 정해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지방에 있는 이제 전인대들 이 사람들이 31개가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양회의를 하기 바로 직전에 그 당서열 1번부터 24번까지의 이제 최고위급들이 모여서 정치국 회의를 하는데 네. 그 세 가지 회의에서 실제적으로는 정부 보고를 하는 2024년의 경제개혁은 이미 2월 중순에 다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아가지고 3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건데 네. 그 작년 12월 달에 보면 첫 번째가 보면은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래 그럴 때 안정성장 이걸 4년 동안 내리 불렀어요. 안정성장.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2024년에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래 할 때 안정성장 플러스 뭔가 단어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 어떤 4년 동안 단어죠? 없던 게 그게 뭐냐면 그 시엔리 호파 그래서 그 먼저 세우고 나중에 혁파한다 이런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세우고 나중에 혁파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닥치고 성장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네. 이게 이제 5%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게 아니고 안정성장이 물론 유지는 하지만 네. 최근 4년 동안 정책은 유지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과감하게. 먼저 세운다는 것이 그로스 레이스를 올린다는 거예요. 숫자 자체를 그렇죠.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저게 무슨 뜻이야? 이제 그런데 지금 최근 4년간의 정책 기조를 보면은 닥치고 성장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과격한 표현을 그렇죠. 또 씁니까? 네. 그러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뭐 지준 인하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중국 그거 작년 하반기부터 다 했고요. 네. 금년 초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두 개가 부도났는데 그렇죠. 하나가 그 헝다라고 2021년에 중국에서 1등하던 부동산 회사가 부도났고 작년 하반기 7월 달에 또 한 회사가 비꾸이엔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게 문제가 되면서 중국 경제 전체 또 이제 뭐 소비가 확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왜 죽었냐 그러면 그것도 단어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국이 2021년부터 정부 문건에 뭐가 나오냐면
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중국도 돈을 무지 많이 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실물로 안 가고 부동산을 다 갚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규제를 들어가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씁니다. 우리도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사는 곳이지 사는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네. 많이 들어보신데 중국 똑같이 그걸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들은 척 만척하고 너는 얘기해라, 또 집을 나는 사지만 중국은 정부가 그 얘기 한 방 하는 순간에 바로 2021년에 1등하던 기업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중국이 생각했을 때 부동산 투기 가격 상승의 주범은 부동산 회사다. 부동산 회사가 떴다방 뭐 이용해가지고 가격 올려서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한테 대출해 주지 마라. 그걸 내리 3년 동안 규제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 매년 이제 정부의 문건에 보면 중국말로 주방부차오 집은 방금 하신 것처럼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건이 계속 돌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뺐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의 문제의 특징. 그걸 뺐다는 것은 부동산 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 풀어준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안 풀어준다가 아니라 그래서 작년 7월에 빅구이 의원이 부도나면서 우리는 뭐 중국의 뭐 부동산 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작년 7월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바닥이었다. 한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등하는 회사가 2개가 부도나니까 중국 정부가 뜨거워라 싶어서 작년 7월 이후에 금년 2월 달까지 부동산에 17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규제했던 모든 걸 싹 다 풀었고 오히려 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지원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쪽 수요자들한테 뭐 방금 이제 미국도 얘기했지만 금리 낮췄고 대출 금리 낮추고 지준율 낮춰주고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데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40%만 내가 처음 돈 내고 60%는 이제 30년 모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살 때 40%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수금을 40%를 20%로 낮추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던 걸 두 채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많이 이게 낮춰지면서 사실 그러면 법이 좋죠. 생기긴 했죠. 근데 중국이 이번에 선수금을 낮춰줬어요. 그러면 한 채 살 거를 두 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늘려가지고 네. 이제 수요를 늘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는 이게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는 대출을 해줘라. 그래서 대출을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평균 대출 증가율보다도 부동산 회사한테 대출하는 증가율은 더 높아야 된다. 이걸 박았어요. 그러면 돈 퍼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옥죄던 거를 확 풀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것은 2021년에 부도난恒大부동산이 아직도 멀쩡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홍콩에서는 청산됐다고 그러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이제 있고, 그리고 지금 빅구이엔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났대는데 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건물 여전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부도를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게 그 청산을 안 하고 계속 유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부도 난 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 회사에 대해서는 돈 계속 줘라. 그리고 만기 연장해 줘라.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부동산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해라.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은행 보고 프로젝트별로 지금 중요한 것들 돈 먼저 빌려줘라. 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우리가 이제 들었던 중국의 부동산에 관한 많은 규제는 싹 100%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최근 두서너 달 사이에 부동산 구매하고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치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근데 그걸 왜 집값 바로 안 오르냐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뭐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규제 싹 다 풀었는데도 집값 아직 안 오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정책하고 그런 실무하고의 괴리가 있죠. 시차가.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뭐 이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금년 초에 이제 대대적인 부양 조치는 대략 한 3, 4분기 말 4, 4분기 아마 요때쯤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었던 중국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런 리스크가 뭐 금융권으로 더 번져서 중국 경제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우려는 이제 올해는 접어도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은
부동산 발이나 이제 기업 부도로 국가 부도가 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중국 구조적으로 금융을 다르죠. 구조가 뭐가 다르냐면 심플해요. 중국의 그 부동산에서 대출해준 모든 은행은 우리로 치면 다 산업은행이에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그냥 객관적으로 농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누가 제일 부실한 은행이냐면 산업은행이 제일 부실한 은행이죠.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도난 기업들은 전부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산업은행 부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오히려 더 이제 국가가 지원하기 튼튼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은행은 전부 국가은행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는 이게 중국 은행이 부도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과장이 너무 심한 것이 중국의 부동산 회사의 GDP 비중은 제일 높았을 때 15%, 작년에 12%입니다. 네. 거기다 뭐 철강, 시멘트, 건자재, 뭐 가전, 가구, 자동차 다 합쳐가지고 30%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가 과장이 되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회사로 인한 리스크는 금융 리스크는 작년 7월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그 부양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부가 손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추가적인 리스크는 나오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국 부동산 얘기는 더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과감한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네요. 중국이 그러면 어떤 산업에 더 집중을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제적인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다양하게 뭐 관련한 4차 산업혁명 이 관련 기업들을 쫙 밀어주잖아요. 중국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산업 쪽을 좀 밀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1페이지에 쭉 나오는 워딩으로만 이제 된 그 자료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다 중국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읽으셨나요? 한 2시간 읽어봤습니다. 아우 정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양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중국이 육성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산업이 등장을 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산업 육성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양회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정책하고 목표를 정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양회의 때 봐야 되는 것은 정부 예산이 어디가 얼마나 늘었냐 하고 그다음번에 그 정부가 어떤 산업을 새로 육성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예산을 늘린 걸 보면 GDP가 뭐 5%인데 5% 이상 늘린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R&D, 과학기술 투자. R&D와 그게 10% 이상 투자를 늘리고 국방비를 7%로 늘려요. 국방을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첨단 산업하고 금년에 방위 산업이 이게 유망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첨단 산업은 뭐 전 세계 기조니까 당연히 중국도 갈 거.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이 뭐 우리처럼 뭐 이제 반도체, 핸드폰 뭐 이게 아니고 거기에 중국이 이번 이제 양회의 때 얘기를 하는 신조어가 등장을 해요. 뭐죠? 그게 중요한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저공경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저공경제. 그래서 그거 우리로 치면 UAM 같은 겁니다. 네. 아마 뭐 3%에도 그런 게 언급됐을 건데 이항이라고 이항. 날아다니는 택시죠. 네네. 그것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했고 나스닥에 상장도 돼 있지만 가장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공경제, 저궤도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그것을 운전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주행 택시 비행기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 저공경제를 육성하겠다는 단어가 하나 들어왔고 두 번째는 중국이 뭐 지금 최근 우리도 난리지만 뭐 테시알, 테무, 알리, 쉬인 때문에 이제 공습다 그러는데 그 이전 원조가 이제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의 강한 이제 그런 뭐 플랫폼 기업이 된 배경에는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이 리커성 총리 때 만든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리창 총리는 이번에 새로이 나온 좋은데 AI 플러스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AI. 그렇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제 플러스인데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이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단어들이 그런 두 가지 산업. 그래서 어젠가 보면은 홍콩에서 보면 그거하고 관련되는 주가들이 폭등을 하죠.
그래서 홍콩 시장이 어제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저공 경제, AI, 양자, 디지털 경제, 바이오 제조, 상업용 항공 요런 산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요 산업들 주목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중국이 그럼 내수의 기존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 내수 부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도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새로 등장하는 하나가 이구환신. 그래서 뭐 어렵긴 한데 구형 제품 폐기하고 신제품 사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소비해라. 그렇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똑같은 정책을 썼었어요. 그 가전하고 자동차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도 지금 소비의 최대 품목이 자동차예요. 네. 가전하고 자동차를 이제 새로 교체를 하면 가격을 10% 15% 깎아준다든지 또 정부가 보조금 이제 10이나 20%를 주는 제도를 그때 도입을 해서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내수 소비를 이제 키웠죠. 네. 이번에도 똑같은 그 조치를 이번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전이나 자동차가 그 이구환신 옛날 것을 이제 새 것으로 바꾸는데 수혜를 넣는 업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제조업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땅도 넓으니까 이번에 설비 투자를 좀 개최를 해라 정부가. 그래서 운수교통시설 그리고 이제 농기계 그다음에 의료시설 요거를 설비를 개최를 하라는 거죠. 그럼 정부가 돈 지원하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양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2024년의 유망한 산업은 바로 이구환신 설비 개최 그리고 미래 산업. 그래서 이제 가전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시설 또 그 운수교통 설비, 농기계, 그리고 아까 말씀 AI 플러스 저공 경제 요런 한 18가지 산업들이 뭐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썩은 고기 절대 안 먹잖아요. 선열이 툭툭 떨어지는 이제 신선한 고기를 먹는데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금년도에 그 주목해야 될 산업은 이미 그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발표에서 나온 그런 한 18가지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방을 7% 늘렸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또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실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7%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린 겁니다. 왜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국가 예산을 보면은 국방 예산이 있는데 국가 그 안전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로 쳤을 때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는 비용인데 사회 안전 비용이 국방 예산보다 더 커요. 근데 국방이라는 것이 중국이 인민해방군 230만 명,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뭐 이러는 예산보다도 이 시위 진압하고 사회 안전하는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볼 땐 중국은 국방 예산을 사회 안전이나 다른 예산에 좀 숨겨놓는 거죠. 그 서방에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7%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중국은 방산 회사들이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GDP가 5%인데 7% 이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양안 관계가 그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전쟁이 이게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갖지만 궁극적으로 물리적 전쟁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 성장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간다는 것은 이 국방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건데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첨단 기술 육성입니다. 국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첨단 기술의 시작은 국방 기술에 나오죠. 우리 뭐 반도체, 핸드폰 뭐 이거 전부 이 원래 기술은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전쟁하면서 나온 방산 기술이죠. 그게 이제 민영화되면서 첨단 기술 오듯이 중국이 국방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방위비의 증가 이렇게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단어를 행간의 의미를 이제 읽어보면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방산도 방금 말씀드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중국의 방산업 이것도 금년에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서는 테마가 될 거예요. 코로나 가장 뭔가 직격탄을 맞은 국가가 중국이었고 회복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중국인데 올해 보니까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올해는 뭔가 이 전 세계를 놀랍게 할 만한 그런 성장이 그래도 중국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갖게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증시도 좀 바닥을 딛고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증시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는 작년 7월이 이제 중국으로선 최악이었고 네. 증시는 금년 1월 달이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2023년 1월 달에 이제 중국 증시에 한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자금을 갖고 순매수를 했다가 그 이후에 최근 6개월 동안 내리 이제 그 주식을 팔았죠. 순유출이 되어 버려졌다가 이번 2월 달에 보면은 최근 뭐 1년 중에 가장 큰 한 600억 위안 이상을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게 턴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마 그 금년 1월을 저점으로 증시도 이게 바닥에서 반등하는 쪽 이제 그렇게 온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반등의 주도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일본 증시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네. 1년 반 전에 워런 버핏이 이제 오대 일본의 상사를. 상사회사를 사죠. 네. 그래서 스마트 마니는 항상 대중보다 먼저 보죠. 그래서 중국도 제가 볼 때 아직도 뭐 중국에 대한 비관론 또 위기론 이게 홍수처럼 벌쳐나는데 네. 스마트한 외국인 돈들은 최근 6개월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고 중국을 샀다.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 펀더멘탈의 변화 또 정책의 변화를 이제 먼저 읽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상식선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것이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더 급하냐 아니면 중국이 더 급하냐면 중국이 더 심각하고 급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개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2억 2천만 명입니다. 가늠이 안 되면 2억 2천만 그렇죠. 명. 우리나라 인구의 네. 4배가 넘는 인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3인 가족이라고 치면 6억 6천이죠. 근데 6억 6천이 3년 내리 자산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가 안 사는 가장 큰 이유가 6억 6천이 열세 이펙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부양하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 더 쉬운 것은 주식을. 주식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회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장사를 잘 못한다, 경기가 네. 나쁘다고 그러면 첫 번째 조직 개편하고 두 번째 사장을 바꿔버리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갑자기 2월 초에 보면 증권감독 원장을 바꿔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바꿨다는 것은 중국에 어떤 말이 있냐면 쇄신을 하겠다는.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오면 횃불을 3개 들고 온단다. 횃불 3개. 그래서 횃불을 들고 내가 이걸 하겠다. 네. 신권상는 쌈바하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새로운 이제 증감 원장이 등장하면서 거의 한 8가지 정도 조치를 했어요. 3개가 아니고 8개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V자 턴을 하는 게 보여졌는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증시는 뭐 우리가 그냥 상식선을 생각할 때 3년 동안 계속 상승한 이제 증시하고 3년 동안 하락한 증시에서 그 상승 확률은 하락한 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는 있지만 스마트 마니들의 동향, 중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중국 내부적인 이제 경기 부양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증시를 놓고 보면 네. 아마 저것은 바닥치고 올라가는 트렌드를 이제 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뭔가 중국이 새로운 거를 내놓고 혁신을 해서 중국의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못해서 좀 어떻게 보면 실망을 했고 중국이 내놓는 숫자를 어떻게 보면 믿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양한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올해는 또 확실히 작년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또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 저는 중국에 갑자기 관심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소장님을 주기적으로 모시고 관련한 내용들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인덱스 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6시부터 시작된 월무브. 꽉 채워서 오늘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내일도 잊지 마시고 6시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